일단 뭐 징병제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형법상 항명죄라는 게 있는데 너무 무섭다. 내가 곧 쓰러질 것 같은데도 어쨌거나 이거는 따라야 된다 이거네요.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변호사들의 토크쇼 법까 말까.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저만의 아지트에서 이렇게 호스트로서 법까 말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실 변호사 두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와, 충성! 와우. 굉장히 잠시만요. 좀 부담스러워요, 옆에 앉으니까. 병장 이성진 금일 초청을 명받아 왔습니다. 입이 막 부들부들. 안녕하세요. 저는 신다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대 어떻게 관심 있으신가요? 군대 이야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졸업은 못했는데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2년간 다닌 경험이 있어서 해군사관학교에 다니시다가 왜 어쩌다가 변호사의 길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일반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와, 멋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다녀오긴 했는데 카투사를 다녀와서 저는 미팔군 군악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2년 동안 재밌게 노래만 하다 왔습니다. 노래 한 소절 해주시면 안 돼요? 노래 한 소절. 햇살이 좋아 바람이 좋아 널 만나러 걸어가는 기분이 좋아. 내 올해 좋아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배성재 텐이라는 라디오를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거의 다 남자분이셔가지고 군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군대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딱 군대더라고요. 제가 얼른 가지고 와봤는데 아무래도 군대가 군당 국가에서 나라를 지키러 가는 곳이라 약간 훈련 중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12사단 훈련병 사건, 변호사님들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징병제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건강 이상 징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훈련이 지속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군기훈련 중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뭐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상 이 과실이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는데 중과실에 의해서 잘못된 지시가 내려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시를 내린 군인에게만 단독 책임이 되는 그런 결론이 되고요. 경과실에 의한 잘못된 지시였다라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상 국가도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선 국가배상 책임, 그 업무 지시를 잘못 내린 군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양쪽 다한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명령을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곧 쓰러질 것 같다, 이런 경우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할 수 있는 건가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것도 군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우 체력적으로 힘들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정확하다면 보고를 하고 또 훈련에서 열애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소위 꾀병이라면 사실상 규율 위반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꾀병이라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은 상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학적 소견을 좀 듣고 자세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꾀병인 줄 알고 계속 시켰다가 문제가 생겼어. 얘가 막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당연히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관이라고 하면 뭐 부사관이나 장교를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업무상 의무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병사들이 무리가 없게 훈련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관리하는 업무까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상 의무를 해태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형사상이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군인들한테 적용되는 특수한 형법이 있어요. 군형법상 항명죄라는 게 있는데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체력이 막 힘들다 하더라도 명령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체력이 너무 불가능해서 못했다. 그럼 아마 위법성 조각사유 정도로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수사기관은.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차례를 봤는데 내가 곧 쓰러질 것 같은데도 어쨌거나 이거는 법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거네요.
그쵸. 이게 특별관계 이론이라고 해서 통상적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랑은 다른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다른 국민들과 다르게 불리하게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럼 OX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선임병이 만약에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군부대를 찾아와 의도적으로 후임병들한테 공포감을 형성하고 모욕한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오. 당연히 이제 모욕을 했다든지 공포감을 형성하고 이랬으면 해약 고지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데 협박도 성립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밖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본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하지 못할 이유 같은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군인 신분이 민간인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진 않겠네요?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그럼 만약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한 대 쳤어요. 근데 그러면 더 큰 징계가 혹시 이게 아무래도 군인은 군사재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상적인 재판 단계를 밟는 게 아니라 군사재판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군 면제 수준인데 신검에서 정상이라고 막 무턱대고 막 입대를 시켜요. 아니 너는 정상이야 입대해. 근데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몇 번 퇴소까지 했던 사람이 자대에 와서 결국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경우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 하나, 둘, 셋. 병역 처분도 강제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수검자가 이 병역 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누가 봐도 면제돼야 될 정도의 사람을 병역을 시켰다면 징병 전담 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좀 소홀히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 말씀하신 사례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례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네. 그냥 사회에 있을 때도 정신병원에 내방한 이력도 있고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검에선 정상 결과가 소견이 나와서 훈련소로 들어갔고 네네. 훈련소 안에서도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정하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네네. 자대 안에서는 잘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소견을 받고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이 좀 더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살이란 선택이 또 군대 안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군대 밖에서도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사람이 군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다 아니면은 밖에 있었어도 똑같이 자살했을 사람일 것이다 이거를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법률적으로. 근데 법원에서는 정말 다행히도 이 사람의 직무집행과 이 사망의 선택 이 두 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본 판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훈련 중에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꾀병이 아니냐면서 자대에서 아니 너 눈 아파? 그냥 피곤해서 아픈 거야 이랬는데 이게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바람에 평생 고질병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하나, 둘, 셋. 장교나 부사관에게는 자기 하급 병사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할 업무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는 심지어 아마 중상의 결과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법원이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실 인정 여부를 좀 따져보려면 이 사람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좀 태만히 했는가가 그 네네.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군 장병이 아플 때는 본인이 민간병원으로 위탁 진료를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군에서 위탁 진료 허가를 당장 해주지 않는다면 급박한 경우에는 청원과 쓰고 나가서 진료 목적으로 추후에 또 그런 승인을 얻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다 거쳤는가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이 행하지 않았다면 상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좀 현실적이시네요. 키 같았나요? CT? 네, 키예요. F? F. 아유 불쌍한 우리 군장병들 F. 아이고. 자, 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야간 근무 중 영적인 존재를 만나서 기절을 했는데 평생 밤길을 못 다닌다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증거가 없잖아. 이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자,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 둘, 셋.
오, 역시 나랑 비슷한 생각이야. 근데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네.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이게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영적인 존재를 봐가지고 이제부터 그 밤에 야간 보초를 난 절대 못 쓰겠다. 아까 말씀드린 학명에 해당하죠. 네. 이게 이건 정확하게 학명입니다. 너무 정당한 지시거든요. 군인한테 야간 보초를 서라고 명령을 하는 게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군인한테 시킬 일이 없어요. 애가 너무 겁에 질려서 다음날부터 막 손을 막 부들부들 막 떨고 막 뭐가 씌이네 마냥 막 이러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을 보내는 것이 역시 군대 얘기는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군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국군 장병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이제 군대랑 관련이 있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군대 자녀들을 보낸 가족분들일 것 같은데 항상 군대에 계셔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안심하고 편하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으며 큰 탈 없이 전역까지 무사히 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래도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사 전역까지 본인 건강 본인도 잘 챙기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보고를 해서 체계가 잘 잡혀가기를 무사 전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뻑까말까였습니다. 안녕. 오! 자, 써보세요. 일단 민법 202조의 이가 그쪽 아니에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이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뭐야, 이거 진짜 싸워. 민사소송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변호사들의 토크쇼 법까 말까.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제입니다. 안녕. 오늘 저와 함께할 변호사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변호사님들이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중요하잖아요. 사장님 다들 계시죠? 제가 사장 대표님이죠. 저는 뭐 근로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무서워하죠, 사장님들. 근데 요즘에는 배달 이런 자영업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벤트 그런 거 받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인가요? 저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도 기소유예 정도 처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사기죄라는 게 상대방한테 거짓말을 해서 어떤 금액을 편취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내가 달아줄게 라고 하고서 서비스를 준 건 아니거든요. 실은 주겠지, 그냥 안 줘도 상관없지만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망행위는 당연히 리뷰를 달아주겠다라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실제로 리뷰를 달아주겠다고 약속을 한 대가로 뭔가 막 2,000원 아니면 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물품들이 처분 행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팽팽하네요, 변호사님 부분이. 친구가 자영업을 하거든요. 근데 요청사항에다가 뭐 아기가 먹는 스프 3개 서비스를 달라. 안 주면 별 1개 줄 거예요. 서비스로 아기가 먹을 스프를 3개씩이나 넣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걸 안 주시 변 하나밖에 안 주겠다. 이것도 하는 것도 약간 협박성 멘트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궁금했어요. 예전에 이런 사건을 제가 맡아본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리뷰를 나쁘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가 관련해서 PT샵 같은 데에서 예전에 상담을 하다가 약간 트러블이 생겨서 이 PT샵에 되게 안 좋은 악플을 내가 달아주겠다 라고 말을 해서 그 PT샵 주인이 그 손님을 고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이게 그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까지는 넘어갔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 판단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진짜요? 그걸 보면은 아마 리뷰 1점 달겠다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게에서 의도적으로 비방을 해가지고 그 가게에 피해가 갔다면요?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의도적으로 어떤 비난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렸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될 수 있고 업무 방해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커뮤니티로 피해를 받은 그 가게는 약간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요. 이 사람이 이걸 올려가지고 나한테 어떤 재산상 피해가 생겼는지 그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되는데 누가 뭐 뭘 시키려다가 5,000원짜리 안 시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조금 어렵고 또 위자료 가능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는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적죠. 얼마 정도? 궁금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른데 보통 뭐 50만 원에서 뭐 한 300만 원 정도 사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물론 이상적인 직장들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들이 너무 요즘 화다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장님들의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고 가져온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루 나오고 무단으로 잠수를 탄 직원이 있어요. 만약에 그날의 매출에 영향이 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오! 자, 써보세요. 일단 먼저 이게 이제 나오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 사장 입장에서는 강제로 출근을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강제로 일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매출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매출액의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금액을 1원 단위까지 청구를 해야 돼요. 소송으로 해서 청구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와서 누가 안 왔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내서 예전에는 이렇게 왔지만 이 사람 한 명이 안 와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팔지 못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완전 딱 들어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문 하나만 검색하고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그 민법 202조의 2가 그쪽 아니에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는 구체적인 아니야, 여기 진짜 싸워. 202.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과 약간 의견이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아마 근로기준법 7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강제 근로의 금지. 그 다음날 계속 근로를 하게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이 이미 존재했고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2020년에 있었던 판례인데 그 중식당의 배달원이 갑자기 어느 날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중식당 특성상 당연히 이 배달에 의존하는 매출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당연히 급감을 했는데 지금 배달원이 갑자기 출근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1심과 2심에서는 그게 인용이 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전체 매출 평균적인 감소분에서 되게 작은 금액이지만 일부는 갑작스러운 출근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방금 질문 주신 사례에서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 손해배상 청구가. 만약에 제가 상대방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이 판례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근로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본인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매출이 어느 정도 급감하겠다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지만 첫날 출근을 하지 않은 부분은 이 가게가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저는 그 부분을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사실 원고와 피고가 계속 대립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판례만 끌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이 얘기 들을 때 이 얘기 맞는 것 같고 이 얘기 들을 때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어렵네요. 빠르게 다음 질문 나가겠습니다. 요즘 MZ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에어팟을 끼고 일하는 능률이 안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고가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둘, 셋! 왜 해고가 돼요, 이 경우? 이것도 사실 그 사업장에서 이어폰을 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업무 지시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 끼고 있는 걸로 너 해고는 불가능하겠지만 끼지 말아라 했는데 안 빼고 있고 꿋꿋이 귀에다 꽂고 있고 이러면은 그 서류를 모아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충분히 해고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일을 안 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일은 일대로 하는데 단순히 그게 보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 말했는데 대답 안 하고. 맞아요. 실은 요즘에 많거든요. 혹시 변호사님들 중에도 있나요? 있죠. 어머. 근데 본인이 그게 능률이 정말 잘 올라간다고 하면 권장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 재밌다. 네, 이것도 제 친구가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요즘의 문화가 그 MZ 문화라고 하는 것 마냥. 그래서 이런 가벼운 지적에도 그 직원이 갑자기 저 이런 경우에는 일 못하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랬을 경우 표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런 경우 이 직원분들의 나중에 겪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서 하나 둘 셋 저는- 불이익이 있다?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없다부터. 없다부터? 사실 그게 법률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오히려 저는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죠. 대체 내가 모르는 어떤 불이익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죠. 네. 사실상 불이익. 사실상의 불이익을 말씀하신 거군요. 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 변호사 업계도 굉장히 좁잖아요. 당연하죠. 네. 이런 식으로 저 오늘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소문 나거든요. 맞죠. 그런 평판상 불이익. 네. 거기 그 변호사들 거기도 좁군요. 근데 그렇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 딱 떠오른 게 편의점 알바 업계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막 특정 편의점을 이렇게 그만두고 막 이러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 알바생 뽑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리스트가 한 자영업자 카페에 돌아다닌다. 개인정보법 위반이. 그거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법이잖아요. 너무 명백하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가지고 혹시 변호사님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죠? 믿습니다. 사장님들을 믿습니다. 저는. 자,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직원이 낸 아이디어로 대박이 났어요, 그 가게가. 근데 그 직원이 나도 보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보상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럴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하나, 둘, 셋. 왜요? 아무리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그게 월급의 대가로 생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적으로는 이미 대가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아무리 대박이 난 아이디어였다고 해도 추가로 뭔가를 주는 거는 회사의 시혜적인 행위지 특별한 법리적으로 특별한 채권을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근로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계약서에. 나중에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역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법이죠. 인센티브나 보통 상여금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네. 인센티브 계약이 있네. 그래,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네, 이렇게 오늘 사장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변호사 대표님 어떠신가요? 저는 직원분들이랑 정말 잘 지내는 게 제일 근로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제 서로 기분 좋게 일해야지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분들께 제가 잘하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잖아요. 다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노동법 이슈들을 많이 마주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현장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법감일가였습니다. 안녕! 오늘도 어떻게 운전 안전하게 하고 오셨는지. 사고 날까봐 택시 타고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변호사들의 토크쇼 법까 말까.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안녕.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변호사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다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심준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운전면허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운전 안전하게 하고 오셨는지. 네, 사고 날까봐 택시 타고 왔어요. 그죠? 사고 날까봐라는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보복 운전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봤었거든요. 그걸 함께 보고 어떤 생각이신지 함께 토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선택 때문에 여자 같아서 계속 뻥뻥거리는데
이렇게 성질머리가 더러워요. 형 내려. 갔다 올게요. 오늘 보더니 나한테 인사했어 그냥. 왜 이렇게 빡빡거리시냐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절대 난폭 운전하시면 안 돼요. 여자라고 막 하시던데. 이게 확실히 여자라서 더 무시하는 경우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법에 문제가 되나요? 난폭운전 자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저것처럼 이제 특정인을 향해서 차량 가지고 뭐 위협을 한다든지 두려움에 떨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부분의 경우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경우처럼 내리라고 해서 뭐 때렸다든지 이러면 특수 협박이나 뭐 특수 폭행이나 아주 여러 가지가 해당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복 운전으로 끼어들기를 당했는데 둘 중에 한 분이 양보를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경우엔 보복 운전을 한 사람이 책임이 큰가요? 아니면 안 비켜준 사람이 책임이 큰가요? 아무래도 보복 네. 운전을 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게 좀 더 큰 잘못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로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보복 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단 보복 운전이라는 거는 네네. 뭐 이제 도로교통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제 급제동을 고의로 한다거나 그리고 또 계속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네네.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뭐 그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하나요? 약간 블랙박스? 네, 그런 거는 필수적이죠. 그리고 또 관련된 이제 뭐 증인이 있으면은 그런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복 운전으로 인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만 난폭하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정차해 있는 차량 충돌했다면 특수손괴가 되겠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또 특수상해 이런 걸로 돼서 보통의 난폭운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뭐 처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공격을 당하면은 뭐 당연히 공격하는 쪽이 문제겠지만 또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때리고 그러면은 쌍방 폭행이 되니까요. 폭행이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앞차가 의도적으로 워시어액을 뿌려대요. 그러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하나, 둘, 셋. 안 돼요? 근데 의도적이잖아요, 이게. 본인이 나서서 수사기관 가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뿌렸다 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워셔액을 맞았다고 어떤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 만약에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워셔액이 창문으로 날아 들어와서 눈을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블랙박스 앞뒤 상황을 좀 봐서 이 사람이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입증이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만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고소가 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저는 이 워셔액을 뭐 한 번 실수로 뿌리는 거는 당연히 네네. 이렇게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네.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계속 뿌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얼굴에 맞을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를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워시어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비가 오는 날이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물 웅덩이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차가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물이 이렇게 맞아버렸어. 그러면 그 지나가는 행인이 그 차를 잡고 그 차를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하고 싶어요.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한번 다 맞아봤기 때문에 아이고. 아예 아래 위로 하얀 옷이 싹 튀긴 적이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고소하고 싶네요. 근데 못하셨죠? 네, 옷을 보는 사이에 보통은 차 번호도 확인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기분 상했지? 네. 블랙박스가 있진 않으니까요, 몸에.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차량 뒤에 스티커로 건들면 죽는다 이런 살인 예고 적힌 문구를 붙여놓는 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보고 뒷차들이나 뭐 사람들이 나 너무 겁이 먹었다 신고하겠다 하면서 이게 신고가 가능한지. 자, 하나 둘 셋.
뭐 특정된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해야 고지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여버리겠다는 건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공개적으로 사실 어떤 현수막 문구를 보고 겁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 신고할 수가 없듯이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뭐 특정 사람에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겁을 먹으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좀 그냥 과장된 행동을 한 게 아닐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갈게요. 앞에서 난폭 운전을 하고 사과의 표시로 깜빡이를 켜면 다 용서가 되나요? 그러니까 보복 운전을 하고 사과의 표시로 냈다? 기분 나쁜데요? 어쨌거나 깜빡이를 켜면 미안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아니까 하나, 둘, 셋. 이것도 그러면 죄가 되나요? 뭐 이미 하고 나서 네. 사과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요? 이미 난폭 운전. 네. 이미 저질러도. 네네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 보복 운전을 당하고 열받아서 차를 박아버리면 박은 쪽이 더 큰 죄가 되나요? 하나, 둘, 셋. 애매한데? 저도 그러면 O의 입장, X의 입장으로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앞차 많이 보복 운전을 했었다면 이 경우에는 뭐 박은 쪽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본인도 같이 보복 운전을 했던 상황이라면 박은 것까지도 나도 같이 보복 운전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요? 그래도 어쨌든 이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앞에서 계속 보복 운전을 해서 원인을 유발한 거 아닌가. 원인 제공.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복 운전에 대한 대응법을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차문 닫고 내리지 않고 동승자가 있다면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혼자 있다면 이제 소리 같은 걸로 녹음을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상황이 정리가 되면 바깥으로 나가서 목격자들 연락처 좀 확보해서 목격 증언 확보한다든지 증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사람이 또 욱할 수 있잖아요. 나도 보복 못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좀 더 잘 참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보복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변호사님도 어떠셨나요? 만약에 보복 운전을 당하면은 정말 너무 놀라고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침착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운전할 때마다 한문철 변호사님 TV 보면 난 저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나가서 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절대 안 되겠다 안전운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저도 한 수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과말까였습니다. 안녕. 제가 그 말씀하신 그 다큐를 보았을 때는 저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 범죄를 당하고 난 후에 집에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이제 자신과 사진을 찍어라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라 그래서 그 피해자분은 정말 원치 않았지만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결국 그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신고를 했는데 그 사진 때문에 이게 합의에 의한 관계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변호사들의 토크쇼 법과 말까.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법을 까놓고 말하실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물 갖고 왔습니다. 방송 중인데 이렇게 술을 권하시면 너무 좋죠. 노날콜입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럼 우리 반가움의 의미로 짠이라도 한번. 좋습니다. 또 광고인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남녀 간의 술이란? 사건을 만드는 매개체죠. 술과 밤이 있는 한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남녀 간의 술을 마신 후 뜨밤을 보내고 난 뒤 실수가 말이 되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술을 마시고 나오는 거야말로 진짜 본성이라고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나 실수였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내가 제정신이었을 때 차근차근 판단했으면 그런 걸 안 했을 텐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라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 내가 잘못 판단했더라도 진심으로 자기가 선택한 건 맞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녀가 완전 취한 상태였어요. 한 사람이 다음날 아니 넌 실수 아니야. 너는 날 덮친 거야 하면서 고소를 해. 그게 가능한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죠. 왜냐면은 우리 법에서는 어떤 완전한 의식이 있어서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하는 거면은 뭐 당연히 괜찮을 텐데 어떤 한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는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강간이라는 이름의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자리 후 뜨밤을 보낼 때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점은 꼭 체크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뜨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일 때 있으신가 봐요. 잠시만요. 소라님 진짜 의식을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의 진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서는 정말 안 될 거고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거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고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대요. 저도 PD님한테 들었는데 그 모텔비를 반반 내면 뭘 한다고요, PD님? 피디님의 혹시 경험담인가요? 모텔비를 남녀가 서로 반반을 내면은 친구를 할 수 없다. 어.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게 진짜 범죄였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모텔비를 반반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나는 정말로 이제 하기 싫어는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도 나에게 모텔비를 보내라고 했을 때 나는 빨리 보내고 잊어버리고 싶어라고 해서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증거를 모으면은 당신은 무조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순간에 정말로 상대방의 의사를 진심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전자계약 할까? 모두 사인으로 보낼게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실은 뭐 명백한 동의의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조언들이 인터넷은 많아요. 근데 모텔비를 반을 내고 갔는데 알고 보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할 마음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잘못 녹음하면 오히려 그게 범죄거든요. 예. 안 그러면 모델 사인을 이용해라. 아, 광고 아닙니다. 얼마 전에 BBC 에서 다룬 버닝썬 사건이 있잖아요. 네.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확실히 법적 조치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변호사로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증거를 잘 확보해야 된다, 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적절한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증거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뭐 서울 가정센터 이런데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좀 조력을 해주시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주시니까요. 그럼 이런 센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바로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한 상황이다라고. 그리고 또 주변에도 바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제가 그 말씀하신 그 다큐를 보았을 때는 저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 피해자분께서 범죄를 당하고 난 후에 집에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이제 자신과 사진을 찍어라,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라. 그래서 그 피해자분은 정말 원치 않았지만 이제 너무 집에 가고 싶고 너무 무서우니까 결국 그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신고를 했는데 그 사진 때문에 이게 합의에 의한 관계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서 사진을 찍지 않고 버텨야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상황에서는 사실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가장 제일 우선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피해자분한테 이런 증거를 확보하셨어야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집에 돌아가서 뭐 주변에 알리기 어렵더라도 뭐 가족이나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있는 친구에게라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거였다라는 어떤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좀 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약간 술김에 선 넘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 몇 명이랑 잡았어? 에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하면서 외모 비하하시는 것도 있고, 너 일 진짜 못해. 이게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약간 이런 업무 비하, 실력 비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O의 입장, X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당하셨다. 이게 좀 흔한 일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발언의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나 잡았냐 이런 얘기는 사실 성희롱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죄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뭐 업무 비하 이런 게 성희롱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애매하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강제로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게 시킨다든지 성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언동을 하거나 외모 비하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억지로 회식 자리에 와야 한다 이런 거. 일단 야근 수당 주냐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갈게요. 네. 잠드는 술버릇을 가진 지인을 집까지 데려가다가 지쳐서 길거리에 그냥 놓고 왔대요. 그럼 방치된 지인이 사고가 났다면 챙겨줬던 사람을 방치했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하나, 둘, 셋. 오. 일단 그 형법에서 뭐 유기죄, 뭐 유기치사상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뭐 이 사람이 다치게 됐다던가 사망을 하게 됐다던가 했을 때 이제 질 수 있는 책임인데요. 근데 친구가 술을 같이 먹다가 이제 데려다 주는 상황에서 사실 보호해야 될 뭐 법률적인 의무나 뭐 계약상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하긴 힘들지 않을까. 유기죄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술집 사장님 입장에서 손님이 엄청 만취를 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손님이 이제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집에 가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술을 깰 때까지 못 가게 하고 좀 그래 될 수 있거든요. 친구 관계에서는 사실 친구끼리 계약서를 쓰거나 뭐 그렇게 보호할 의무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친구가 어떤 술버릇이 뭐 아예 이제 뭐 잠을 드는 술버릇이 있다거나 뭐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이제 뭐 데려가다가 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한가운데서 자다가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가 잘못하면은 그 큰일이 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네네.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이런 식으로 좀 처벌이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아무나 챙겨주면 안 되겠네. 나만 잘 챙겨가야겠네, 나만. 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친구들과 총 3명이 저희 셋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가 10%밖에 안 먹었어요. 네. 근데 금액이 300만 원 나온 거야. 그래서 난 한 이 정도 뭐 10% 먹었으니까 난 뭐 30만 낼게. 나머지는 니네들이 뭐 n분의 1 해. 당연히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3분의 1 해야지. n빵 해야지.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하나, 둘, 셋. 또 제가 수고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300만 원 나온 게 이 10% 먹은 사람 때문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 이제 막 비싼 아주 귀한 술을 먹거나 뭔가 산의 진미를 먹은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식도 적게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데 n분의 1 하자, 100만 원 줘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말로 좀 삥뜯기 아닐까요? 그럼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형사 문제는 모르겠어요. 민사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주먹으로 우정 해결할 또는 문제인가요? 네 번째 질문 갈게요. 술을 좀 마신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고가의 의상을 입은 막 C사, D사의 옷을 입은 상대방한테 토를 했대요. 아이고. 그랬을 때 100% 변상을 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보통 입냄새를 맡는다고 모두가 토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토를 하면서 자기도 알겠죠. 이 토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술 토를 할 때? 이제 토를 할 때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공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했다는 거는 이제 보복의 의사가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술 먹고 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쉽게 조절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입냄새를 풍기고 싶은 사람도 입냄새를 풍기고 싶지 않았듯이 토를 한 사람도 토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시가 나오네요. F니까. 이거 진짜 법적으로 이제 따지고 보자면 토를 한 게 과연 이제 위법한 행위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되게 고가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과연 이제 일반적으로 토를 했을 때 입은 손해가 그렇게
엄청 고가, 뭐 몇백, 몇천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 몇 천이요? 네, 네. 어. 이런 개념이 또 민법에 특별 손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손해보다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알고 있었어야지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공감이 가고 더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비록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너무 이제 재밌는 질문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무리수를 많이 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제 나름의 또 숨겨진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변호사들의 토크쇼 법까 말까.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게 된 제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기사였냐면 맞벌이 부부의 10살 딸 7살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시댁 식구와 같이 밴드를 만들어서 사진을 공유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사진을 공유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지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내를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이랑 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안에서 10살짜리 딸 아이가 속옷 한 장을 안 걸친 막 되게 교묘하게 그런 부분을 가린 사진들을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진을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편이 들은 둥 마는 둥 싫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이럴 경우 남편의 죄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죠? 다른 사람 신체를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걸 누군가한테 유포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경우에도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또 10살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발육도 된 상태인데 아빠가 이런 걸 찍어서 올렸다. 충분히 그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진짜 딸이 아빠 올려? 괜찮아 이랬으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또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아청법에 좀 규정된 게 있거든요. 신체 일부를 노출해서 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뭐 딸아이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살짜리 아이는 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판례에서 막 몇 살이다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구나. 규정된 건 아니고 이제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남편은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본 시댁 식구들은요? 실은 그것도 법에서 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찍은 사람, 그리고 그걸 찍어서 뭐 어디에 올린 사람, 그리고 그걸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하고 있어서 시댁 식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죄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만약에 아내 측과 남편 측에 각각 변호를 서게 된다면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변호를 하실 건가요? 자, 아내 측 변호 누가 하실 거예요? 제가. 네. 자, 싸워보세요. 일단 애가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엄마가 봤을 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체 사진을 엄마의 동의 없이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도 이용 촬영죄에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직접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엄마도 아이를 대리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또 뭐 여기서 고소권 제한의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다른 문제 없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측 변호.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남편 측을 변호를 하게 되면 우선은 그걸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아청물인지가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청물 같은 경우는 법 취지상 규정 자체를 보면 뭐 성교행위, 뭐 유사성행위 뭐 이래가지고 이게 쭉 나오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다. 성적인 의도로 찍어야 되는데 성적인 의도로 찍은 게 아니다 라고 우선 주장할 것 같고 내가 딸내미를 찍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촬영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 행위다. 약간 이렇게 주장할 것 같거든요. 나빴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 측 변호사님을 약간 만회를 할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요? 네, 아내분 입장에서. 아내분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솔직히 법적으로 간다는 거는 저도 변호사지만 솔직히 크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눠가지고 해소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 해소가 안 된다면 그거는 이제 곧 남편을 고소한다 이거는 이혼을 마음먹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굳이 뭐 가족 간의 문제인데 이걸 법적으로 나가니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제 정말 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하면 밴드에 올라온 사진 나중에 뭐 다 삭제해버리면은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그걸 일단 캡처를 해놓고 뭐 몇 월 며칠에 올렸는지 그 일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시 그리고 누가 본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봤는지 그게 뭐 댓글 같은 거 전부 다 그걸 캡처를 해놓을 것 같아요. 아예 대화창 자체를 네, 캡처를 해라. 자,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아이들의 아기 때부터 사진들을 SNS에 기록을 해왔는데 아이가 커서 부모에게 지워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안 돼, 이건 왜 나는 너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 뿐이야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럴 경우 혹시 아이가 부모를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요? 신고요? 네. 도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하나, 둘, 셋. 아, 왜죠? 말 그대로 신고를 하려면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성이라 해가지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민사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럼 2번 문제 바로 이어서 갈게요.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컸나 보자.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만져보는 사람들 한둘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장난의 문제가 될까요? 장난 X. 죄가 성립되죠. 근데 진짜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그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당사자가 그거를 뭐 수용하고 그걸 이제 추행이라고 생각 안 한다면 문제는 안 되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제 그죠.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저귀를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갈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귀엽다며 주요 부위랑 똥 사진이라고 하죠. 그걸 촬영을 했어요. 촬영됐어요. 네. 하나, 둘, 셋.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일단 기저귀만 갈아줬다? 그거는 실은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시점에 갈아줬다면 오히려 부모님이 고마워해야 될 그죠, 그런 그죠.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뭐 기저귀를 갈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뭐 보려고 갈았다든지 뭐 그런 점은 이제 나중에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기저귀를 갈면서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이용 촬영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찍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저귀 갈아줬다는 걸 증명하려고 찍어놨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본인의 항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일단은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아이들의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변호사님들 어떠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은 이제 굉장히 빠른 전파성이랑 지워지지 않는 영구성이 있어서 이게 한번 올라가면 솔직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크게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뭔가를 올리실 때 이거를 내가 진짜 올려도 되나? 예,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렸을 때 실은 흑역사가 다 있잖아요. 네. 내 사진이 그렇게 올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부모님한테 원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아이들이 정말 이 사진을 올렸을 때 나중에 커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까말까였습니다. 안녕.